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가운데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종목별 호재가 이어지면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0.5% 오른 1,337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시행해온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의 운용 시한을 올해 말 종료가 아닌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사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 등급 하향 하루 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휘발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2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7% 밀린 70달러 67센트에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등락을 거듭한 끝에 뉴욕 증시가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다우가 0.5% 정도 올라서 1,337로 끝이 났습니다. 두바이,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에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를 키웠지만 결국 일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소식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구제금융으로 받은 지원금을 전액 상환했다는 소식에 막판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장형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일단 막판에 주심을 좀 발휘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좀 많이 투심을 좀 위축을 많이 시켰는데요. 일단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뉴욕에 일단 3M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들 개별 종목들의 호재와 함께 도매 재고가 예상을 깨고 상승세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그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패턴대로 일단 21선을 좀 깨고 내려왔던 게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상승 추세에는 그대로 지금 이제 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글로벌 위기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리 위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충분하게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21선을 좀 회복을 못했고요. 그리고 전일에 대한 전일 그 시점도 이렇게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일단 물론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오늘 이제 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일어날지 아니면 오늘 발표될 그 지표에 대한 그 흐름이 어떻게 갈지 따라서 아마 21선을 좀 많이 깨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당분간의 조정 추세로 받아갈지 아니면 그 지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뭐 글로벌 그 악재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21선을 다시 또 회복을 해준다면 아마 지난번과 같이 좀 약간 상승 모드로 다시 또 타고 가지 않을까 좀 일단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오늘 일어날 그 지표라든지 오늘 나타날 그 뉴욕에 대한 그 뉴스라든지 그런 전망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마 좀 감안하면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막판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출발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좀 거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전일에는 두바이 그리고 그리스 악재가 있었는데 사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기 이전에 이미 마감이 됐었던 일본 쪽에서 GDP 쪽 안 좋은 얘기가 있었고 또 스페인마저도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부터 그리스가 아니고 일단 두바이부터 먼저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상업용 부동산에서 일단 문제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서도 일단 피치사가 시정등급을 좀 하향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GDP 자체도 굉장히 GDP도 예상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낮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또 재정 적자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GDP 자체가 굉장히 성장률이 좀 많이 낮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재정 적자 축소가 지금 이제 일어나지 않다고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정등급을 좀 많이 낮춘다는 그런 전망이 그게 제일 컸던데 일단은 다른 유럽 그 선진국에 비해서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구제금융을 좀 많이 발휘한 이후에 재정적자 축소폭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일단 완화되는 경우도 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데다가 그다음에 구제금융을 좀 많이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개별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GDP라든지 성장세가 일반 다른 다른 영국이라든지 그런 국가보다도 일단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신용등급을 하향하는 기폭적으로 좀 발견됐던 것 같은데요. 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단 GDP 성장률이 한 1.3% 정도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예비치 한 4.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밑돌면서 일본이 다시 한 번 더 더블 딥의 우려에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하면서 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두바이,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마저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뉴욕 증시를 하락 출발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이 또 보여졌었는데요.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가 약 한 1년 정도 만에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잖아요. 네, 일단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이전치는 마이너스 0.9% 정도 일단 나왔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전망한 마이너스 0.5% 정도로 일단 도매 재고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발표했던 건 실제로 이제 플러스근으로 좀 접어들면서 0.3% 정도 우리 시장 예상을 깨고 플러스근으로 확대되면서 도매 재고에 대한 약간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이제 시장이 마이너스근에서 좀 반등으로 나타냈었는데요. 일단은 10월 도매 재고가 1년 만에 약간 증가세로 나타냈던 게 아무래도 좀 호재로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도매 재고가 증가세를 기록했던 게 지난 8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좀 플러스로 좀 나타냈던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고요. 이제 이를 해석해보자면 이제 도매 재고 증가 자체가 기업들의 이제 생산이 아무래도 다른 그 경기 회복으로 이제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았다는 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은 그 기업들 재고 자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방법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면 유통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그 실적 전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업들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재고를 좀 많이 소진되는 속도가 좀 많이 늦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그 도매 재고 자체를 좀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그 재고품에 대한 비용을 안고라도 재고를 좀 많이 나타내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가 향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아마 이 부분이 좀 많이 회복세로 좀 많이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미국의 도매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던 이 미국의 재고 조정이 이제는 마감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재고 조정 자체는 기존에 있던 재고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지면서 따로 추가적으로 재고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재고 조정이 좀 많이 완료가 되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이제 새로운 재고가 쌓이면서 그렇게 또 이제 경기 회복세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생산력이라든지 생산력 캐파라든지 이제 그런 지표가 향후에 다음 주부터 해서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쪽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향후 재고가 많이 얼마만큼 소진되고 재고 조정도 얼마만큼 일어나고 그다음에 향후에 따라서 큰 폭의 재고가 또 필요함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 다시 또 큰 폭으로 이어갈지 그런 걸 또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좀 좋은 잣대로 일단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표가 하나 더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표였습니까? 예,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도 발표됐는데요.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주간적으로 좀 많이 발표됐는데 저희 쪽에서 특별하게 이슈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루지는 않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한 8.5% 정도 모기지 신청이 좀 많이 늘었다는 게 그런 8.5%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주택 쪽에 대한 아무래도 수요가 상당 부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그 정도로 아마 판단해 보시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표는 알아봤는데 사실 모기지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나 1년 정도 만에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의 도매 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 강세도 있었는데요. 증권사 측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종목들이 유독 또 강세를 보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경기에 대한 악재가 좀 이게 시장을 좀 약간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좀 이렇게 상승했었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 증권사들의 투자 매수 추천 의견이 좀 나오면서 개별 종목들이 좀 호재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좀 이끌어냈는데요. 일단 3M 일단은 제일 먼저 리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JP 모건이 긍정적인 전망의 리포트를 좀 발표하면서 한 15.5% 정도 특징적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스프린트 넥스텍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3M이 또 매수 추천으로 3에서 한 5% 정도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폰인데 블랙베리 폰으로 먼저 많이 알려진 폰인데요. 일단 리스트인 모션이 우리나라의 중국 시장도 좀 성장 기대감 때문에 한 4.8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아마 개별 종목 호재가 좀 일어났던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어제 장은. 네. 자, 그래요. 스프린트 넥스텍 그리고 3M의 발 리포트를 냈던 시티그룹과 관련된 이제 은행주 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호재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는데요. 정부로부터 받았던 구제금융을 전액 갚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일단 지난주에 그런 말이 있었죠. 구제금융을 갚겠다라고 말은 나왔는데요. 일단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도 이제 많이 좀 450억 불 자체를 일단 탑에서 받았던 구제금융 자체를 많이 갚아냈습니다. 물론 CEO에 대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구제금융을 갚아 나감에 따라서 일단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좀 많이 일단 그 기업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450억 불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갚을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실적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익 전가율도 발표되고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게 갚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약간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뒤이어서 다른 그 금융주들도 자기들도 우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 약간은 좀 이렇게 상승 모드를 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구제금융을 모두 전액 상환을 한 가운데 이제 뒤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도 우리도 전액 상환할 수 있다, 상환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도 재무부에서는요 구제금융 프로그램 연장을 결의를 했어요. 내년 10월 정도까지를 마감 시한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당초는 이제 이달 말로 일단 종료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일단 10월 달로 해요. 한 10개월 정도 연장하면서 내년 10월 달로 일단은 그 연장을 좀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요. 일단 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일단은 새로운 금융 충격에 대비하겠다라는 이슈가 많았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정도로 아마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로 새로운 금융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분석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던 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시한 포탄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해결이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두바이가 제일 먼저 일단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은 그 임대 사무실에 대한 공실률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요. 아직 많이 또 임차료도 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게 대부분의 그 은행권에서 차입으로 만들어진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이런 내관이 다시 한 번 더 터져 나오면은 예전같이 서프라임 모기지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충격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희들도 우려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실제로는 아마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만 이제 말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금융 충격에 대한 그 말에 대한 혼선도 굉장히 좀 많아질 걸로 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 경기 성장에 따라버리면 일단 이달 말로도 충분하게 구제금융의 종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10월달로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또 반대적으로 좀 약간 악재로도 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향후 나타날 그 보조 발표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은행들이 하나하나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호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구제 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연장했다라는 것도 일단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 쪽도 마감 상황을 한번 알아보죠. 은행주 쪽이 좋지 못했는데 영국에서 금융기관 고액 보너스에 50%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재료도 있었는데 말이죠. 유럽이 이제 사흘째 하락한 셈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그 신용등급사들이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게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재정적자가 큰 폭의 재정적자, 구제금융에 따른 큰 폭의 재정적자가 있었던 이후로 좀 이렇게 재정적자 자체가 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재정적자를 그렇게 재정적자를 많이 나타내면서 구제금융을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 자체는 전혀 지금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 신용등급 자체를 좀 많이 하락시키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는데요. 일단은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 일단 금융주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뭐 일단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뱅크 오브 그리스와 그다음 피레우스 뱅크가 각각 한 6.6%에서 8% 정도 어떻게 보면 급락이 아니죠. 폭락 수준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최대 은행의 산탄테르와 BBVA가 한 4%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 유럽 주요 금융주들은 바클레이즈와 그다음에 뭐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UBS,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뱅크 등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유럽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까지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불거져 나오면서 유럽 증시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재무장관은 디폴트 위기가 전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진화에 나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항상 그 사후 약방책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디폴트 위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일단은 네. 아이슬란드도 디폴트 위기가 그 말은 나왔는데 일단 좀 많이 사라졌는데요. 네. 일단 디폴트 위기까지 가기에는 좀 국가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아마 투자 심리가 한순간에 좀 위축된 건 일단 사실인데요. 일단은 이런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그 사실적인 그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리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조기 진압이 났을 것이라는 걸 아마 필요하면서 그렇게 디폴트 위기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의 재정 악화 그리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장기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향이 됐고 이미 또한 스페인에 대해서도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지금 이미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인데요. 두바이 사태도 사실은 완전히 잠재워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리스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스페인마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 진앙지가 유럽이라는 측면에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처가 자꾸 덧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언제 맞습니다. 좀 완전히 아물어지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 쉽게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일 그 빠른 방법은 일단은 그 정부 쪽에서 아마 지표를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 수치를 일단 발표를 하면서 우리 제일 먼저 빠른 게 일단은 그 유럽 쪽에 대한 그 GDP 성장률이라든지 지금 현재 GDP 성장 재정 적자를 그렇게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전혀 성장이 없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일단 그 등급 자체를 많이 낮췄거든요. 네. 일단은 재정 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료도 좀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 향후에 진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국 그 정부들의 그 투자 자금이라든지 구제 금융 자금 자체를 얼마만큼 또 확보를 하고 그렇게 어떻게 또 자금 자체를 이제 이동하면서 자금을 어떻게 좀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런 출처 같은 것도 좀 나타나면서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재무장관 쪽에서 나타나는 시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그 위기로 촉발된 그 문제가 좀 빨리 완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재정이 들어간 만큼 GDP 성장률이 나올 때 그때쯤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하나둘 해결되지 않을까 신용평가사에서도 다시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또 미국 쪽에서도 드디어 재정 수지가 나와요. 미국 쪽의 재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죠. 오늘은 일단 10월 무역 수지와 그다음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11월 재정 수지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10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달에는 한 365억 불 정도가 일단 나타났고요. 일단은 뭐 시장 전망에서는 364억 불 정도 나타났는데 약 한 소폭 정도 일단 완화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 그 지난주에 45만 7천 건이었습니다.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46만 건 정도 해가지고 한 3천 건 정도 소폭 증가가 일단 예상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재정 수지도 뭐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신용등급사들에 대한 유럽에 대한 그 전망이 나타나면서 11월 재정수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재정수지가 이전 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760억 달러 정도 이제 일단 이전 달에 나타났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한 1,350억 달러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좀 완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내일 한번 발표가 나와야 일단 확실한 그 발표치를 알 수 있지만 일단 전망치는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상품 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유가가 6일 연속 내림세를 타면서 지금 겨우겨우 배럴당 7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원유 재고 보고가 지금 발표됐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지난주 전망치는 한 210만 배럴에서 이번 주 발표됐던 게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원유 재고가 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380만 배럴 정도 빠지면서 일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휘발유 재고가 굉장히 좀 급증을 했습니다. 220만 배럴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 원유 재고가 많이 좀 이렇게 빠졌다는 것에 대한 그 호재가 좀 작용하는 오히려 좀 악재로 좀 약간 작용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수요 부진에 따른 그 수입 감소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그 원유 재고 자체를 좀 안 좋게 풀이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일단은 한 1.95달러 정도 하락하면서 한 70.67달러 정도로 일단 70달러 선에는 좀 턱걸이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최근에 상품주의 흐름 자체도 원유라든지 원유주의 흐름 상태도 보면은 일단 경기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유 재고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일단 기업들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원유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최근에 보면 뭐 달러가 어느 정도 반등을 나타내면서 유가도 좀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예상은 좀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면 또 원유 자체도 어느 정도 원유에 대한 그 투자 심리 자체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업들이 일부적인 원유보다는 그 다른 쪽으로도 뭐 휘발유라든지 그런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이 급증하는 모습 자체가 아무래도 그 일반 그 유가에 대한 그 흐름 자체를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악화시키지 않나 그렇게 좀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형철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자세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 최용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을 해서 1630포인트 이 선도 회복을 했는데 일단 두바이와 그리스는 이겨냈지만 스페인마저 이겨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은 이겨냈는데 말이죠. 오늘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잖아요. 변수가 참 많을 것 같네요. 네, 전일 증시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해외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외국인 선물에 이은 프로그램 유입으로 오전에 하락 되돌리며 6포인트 상승한 1634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의 악재들로 인해 하락한 아시아 증시와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의 힘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투자 변수 쿼드러블 위칭데이 만기일인 만큼 선물 매매 동향, 그중에서도 프로그램 매수 여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매수 차익 잔고를 고려하면 이달 들어 물량 연속 시장이 풀리면서 6천억 원대 초반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고 누적상 여력은 차후 차익 프로그램 매도보다 매수 유입 쪽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변수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입니다. 일단 시장의 예측은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두바이 월드의 모라토리엄에 이어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고요. 향후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할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고 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증시에는 일단 중립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현물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이 다시 현물을 사는가를 투자 변수로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현 시점에서 증시의 상승은 외국인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그 매매 동향 주목해보며 기존 주도주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팔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고 오늘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긴 한데 프로그램 쪽에서 오히려 매수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끝에 잠깐 기존 주도주에 대한 관심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도주 포함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시장의 분위기는 두바이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개선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하락 기조를 보여왔던 주식군의 주가 안정과 상승 기조를 유지해왔던 주식군의 상승 재개 모습을 고려하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때를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대상은 역시 IT, 자동차, 2차전지, LED 등으로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들을 매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출구 전략 이슈로 인해 달러도 다소 강세 모습 보여주면서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주도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며 연말 랠리가 진행될 경우 수익률 게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별적인 종목 매수를 해야겠습니다. 코펜하겐 환경회의에서의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관련주의 단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좋은 주식을 매수했다면 꾸준하게 지수의 방향과 같이 간다는 입장 견지하면서 중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스와 스택사의 평양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코펜하겐 기후협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평양 방문 결과가 좋다면 남북 경합주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기후협약 결과가 도출된다면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등의 종목군에 관심이 쏠리겠지만 단기 대응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테마주에 대한 단기 대응, 그리고 기존 주도주, 그리고 참 눈에 띄는 것이 LED 실적 호전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금일의 엣지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다소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진 디스플레이는 LED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파이어 기판 전문 제조업체고요.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중소형 종목 중에서 기간의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이라 골라봤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6년에 걸친 적자가 누적되면서 2009년 2분기 말 기준 부분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2009년 8월에 80% 감자를 단행 후 액면 분할과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 잠식 상황이 해소된 이후 기간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현재까지 150만 주 가까이 누적 순매수했으며 이는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유통주식 수만을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물량이고 아직까지도 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적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좋지 않았지만 빠르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그리고 나아가 내년에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실적 호전주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흑자 전환의 배경은 LED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이로 인한 LED 부품 공급 부족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생산하고 있는 사파이어 기판은 국내 주요 LED 칩 제조업체에 모두 공급되고 있는데 LED TV 시장의 성장에 따라 사파이어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내년 매출액은 7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LED TV의 성장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LED 수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모바일용 LED 시장에 비해 사파이어 기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일진 디스플레이 11월 고점 형성 후 단기 박스권 행보 보이고 있는데 21선이 견조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5,500원으로 하며 단기 박스권 상단인 6,2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8,000원까지도 기대해보며 손절가는 60일 이평선 지지를 이탈하는 4,800원 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지점의 최용 대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정 관리 중인 쌍용차가 막다른 생사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새로 마련한 회생기획안이 해외 채권단으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내일이군요. 이 법원에서 있을 강제 인가가 수용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T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3,500명의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대상인데요. 왜 이렇게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결정했는지 그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1월 가계대출 따져보니까 한 달 만에 2조 6천억가량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한은의 보고서 그리고 급증 배경 역시 분석해보죠.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예금과 대출에 대한 품질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예금과 대출 만기를 사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체 이자를 받지 않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은행권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중소상인도 2억을 투자할 경우에 소위 말하는 슈퍼마켓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적자가 나더라도 연 5,5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중소상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자, 이 같은 내용 오늘 포함해서요. 뉴스 따라잡기 진행할 텐데 서울경제신문 민병곤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쌍용차 얘기부터 해보죠. 최근에 어떤 국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서 빠르게 회생이 진행되겠구나 했었는데 해외 채권단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채권단이 지금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그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쌍용차는 어제 해외 절차에 대해서 해외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 새롭게 수정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채권단들 역시 당일 홍콩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결국 찬성 의견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외 채권단은 CB, 그러니까 즉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법원은 내일 쌍용차의 이해관계인을 모으는 4차 집회를 열고 쌍용차의 이번 수정회생 계획안 여부를 승인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해외 채권단이 하지만 이처럼 찬성 의견을 모으지 못함에 따라서 거의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집회에서 회생안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중에서 66.7%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요. 해외 채권단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이 같은 찬성률을 얻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해외 채권단은 쌍용차의 전환사채 3,79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쌍용차 전체 회생 채권의 4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쌍용차는 이에 앞서서 지난달 6일에도 관계인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 계획안 절차가 이때 처음 부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던 것인데요. 이 수정 계획안마저 내일 부결된다면 시간이 촉박한 쌍용차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강제 회생이라는 초강수를 둬야 할 수도 있다. 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도 일단 내일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 승인 여부를 본 뒤 부결될 경우에는 회생을 강제로 인가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쌍용차 이번 새로 바뀐 제2차, 그러니까 수정 회생 계획안이 원안과는 어떤 점이 달랐고 왜 해외 채권단에서 거부를 했는지 말이죠. 네. 일단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쌍용차가 채권단에게 손실을 더 많이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원래 회생안은 채권단이 회생 채권 중 10%를 포기하면 나머지 90%를 현금이나 출자 전환 형태로 갚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지난달 거부를 당하자 쌍용차가 이번 회생안을 통해서 그러면 채권의 92%까지 보전해주겠다. 그러니까 10%가 아니고 8%만 포기해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92%는 현금과 출자 전환 형태로 되갚겠다. 라고 이제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채권단은 10% 떼일 뻔한 채권을 8%만 떼게 되는 셈인데요. 네. 그만큼 손해를 덜 보게 되는 것이죠. 쌍용차는 그만큼 회생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번 현금 변제에 대해서 원래 이자율을 3.25%만 쳐주기로 했다가 수정안에서는 0.25%포인트 더 높여주기로 하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쌍용차는 원래 회생안보다 수정 회생안을 통해서 약 10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채권단은 이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차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이들은 회생 채권 중에서 한 푼도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따라서 쌍용차가 수정계획안에서 탕감을 요구한 8%의 채권은 출자 전환 형태로 줘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고요. 또한 두 가지 요구를 더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신들의 출자 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감자를 하지 말라는 게 두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기존 주주들이 감자폭을 더 늘려서 그만큼 더 부담을 해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원래 회생 채권 중에 45%는 출자 전환 형태로 갚되 출자 전환된 주식을 3대 1의 비율로 감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거든요. 이를 취소하라는 것인데요. 또한 해외 채권단보다는 주주들이 더 손실을 떠안으라는 요구도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응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해외 채권단 동의를 얻어서 회생 절차를 밟아나가기가 어렵다 하는 뜻으로 들리는데 쌍용차는 그렇다면 결국 회생에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까? 조금 아직은 그렇게 아주 비관적이진 않고요. 네. 일단 채권단이 회생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 절차를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칼은 법원이 쥐게 되는 셈인데요. 우선 쌍용차를 회생시킬 때 얻는 가치가 청산시킬 때보다 약 3,500억 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이 굳이 채권단들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강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채권단을 제외하면 주주와 국내 채권단은 이미 쌍용차의 회생 원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달 3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산 위기에 처했던 중소기업인데요. 신원전공이라는 회사가 무담보 채권자들의 동의가 부족한 탓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 회생 인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원이 강제 회생 인가라는 강수를 두지 않고 한 차례 더 시간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쌍용차 채권단이 한 번 더 관계인 집회를 열든지 해서 향후 두세 달 내에
회생안 수용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그만큼 쌍용차가 더 경영에 압박을 얻게 되고요. 네. 만약에 어렵게라도 회생 인가를 받게 될 경우 좀 살아날 가능성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이 좀 서두르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회생 절차에 대한 강제 인가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시간을 한 차례 더 줄 가능성보다 지금 법원이 KT 쪽에 강제 인가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KT 소식을 한번 들어보죠. KT가 무려 6년 만에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고요? 네, KT는 이달 31일부터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KT의 총 직원 수는 지난 9월 말 현재 37,026명에 달합니다.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자는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KT 안팎의 전망인데요. 명예퇴직은 근속 15년 이상자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되고요. KT가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이미 한 5,500명가량이 신청해서 상당히 그 인력 감축에 그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그만큼 퇴직금이 많기 때문입니까? 네, 요즘 뭐 좀 부러운 얘기인데요. 예.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에 최대 45개월치의 기본급 수준의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최대 24개월치입니다. 즉 24개월치의 기준 임금의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기준 임금에는 기본급과 더불어서 초과 근무 수당이 들어가고요. 또 아울러서 임금 보전 성과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과급, 또 효도 휴가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산율은 연봉제 직원의 경우 40%이고요. 과장급의 경우 50%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신청자는 퇴직금이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명예퇴직금만으로도 수천억 원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인력 풀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과잉 인력을 조절해서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겠다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절감된 인건비 중 일부를 젊은이제를 고용하는 데 활용하거나 혹은 또 마케팅을 확대하는 데 쓰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KT는 이미 그 KTF와의 합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조조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때문에 몸집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죠. SK텔레콤의 경우 총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한데요. 이는 LG텔레콤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KT의 경우는 무려 20%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서 KT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인력 중에서 희망퇴직을 받아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KT는 유통, 금융,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연내 700명의 신입 사원과 인턴을 채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이번에 이제 그 퇴직 인원을 통해서 앞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비용으로 이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초에도 추가로 젊은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게 KT 측의 방침입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KT도 KT지만 이제 각 가게들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도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11월 현재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잔액은 11월 말 현재 408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말보다 무려 2조 6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인데요. 지난 10월에도 가계대출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 증가폭은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증가폭이 86%나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 특히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대출한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그만큼 이제 급전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가계들의 그 어떤 그 자금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 해석이 되는데요. 11월 중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여타 대출이 1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지난달에는 1조 6천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경기 침체와 실업 등으로 가계소득이 질면서
집을 담보로 생활비나 사업비 등을 급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은행들의 각 은행점 또한 연말 대출 성적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늘린 게 가계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석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즘 뭐 가계로 위시되는 고객들이죠. 은행들로부터 돈을 사실 빌리기도 어렵지만은 돈을 빌렸다 손 치더라도 만기일이 지나간 것을 모르고 있다가 연체 이자를 물어서 조금 당혹스러운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줄 것 같네요. 기업은행이 은행 최초로 품질 보증제라는 것을 도입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보증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 대상은 일단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이나 대출 고객에 우선 적용됩니다. 네. 이 제도는 우선 고객에게 대출 만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울러서 예금의 경우에도 만기를 제때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만기 후 이자 지급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금이나 대출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기업은행은 이 같은 1단계 품질 보증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2단계로 은행 직원들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구비 서류를 줄여주는 등의 고객 서비스 강화 방안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은행들이 몸집 불리기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지적들이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기업은행의 이번 고객 경영 강화 전략을 다른 은행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유통업계 뉴스도 좀 들어보죠. 최근 들어서 대형 할인점들이 이른바 슈퍼마켓을 통해서 이른바 동네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홈플러스가 2억 원이라는 비교적 소자본으로도 일반 사람들이 이 슈퍼마켓 SSM을 오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자사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사업 모델을 발표하면서 그 같은 내용을 함께 설명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가맹점을 열기를 희망하는 희망자가 1억 9,700만 원, 즉 약 2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 개설 비용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에도 초기에 투자한 비용, 즉 1억 9,700만 원 중에서 1억 8천만 원까지는 돌려주겠다고 네. 덧붙였는데요. 아울러서 홈플러스는 여기에 더해서 가맹점주가 개업 후에 만약에 좀 뭐 장사가 시원치 않다. 네. 그래도 연간 최소한 약 5,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도록 최저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매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도 여기에 더했는데요. 매장 운영비라는 것은 건물 임대료와 컴퓨터 유지 보수비, 그리고 재고 조사비, 쇼케이스 유지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사가 대주겠다면 아무래도 그 가맹점주로서는 상당히 그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자금 여유가 넉넉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대기업 브랜드의 슈퍼마켓을 열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입니다. 네, 뭐 낮은 초기 투자 비용도 비용인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최저 수익금을 약 5,500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제목이 참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내용인데요. 예. 여기서 5,500만 원이라는 것은 대기업 신년차 직원의 연봉 수준이므로 그 정도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즉 점포별로 매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넘겨서 매출이 일어나서 그만큼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55% 즉 절반가량을 본사가 가져가겠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따져서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일단 대도시의 경우 2억 원이면 어지간한 매장의 그 가게 보증금 혹은 권리금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만큼을 갖고 슈퍼마켓을 창업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고요. 네. 2억 원을 넣어서 어쨌거나 연간 5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업이 요즘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행이 연 5%의 금리를 2억 원을 빌린 다음에 창업을 해도 연간 은행이자 1,000만 원을 갖고 나면 여전히 4천만 원의 수익이 남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인데요. 또 유통 전문 대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와 판촉 비법도 전수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처음 개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무언가 불리한 조건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에 대해서 좀 희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 약관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병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바이와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국가 신용등급 전망 우려가 나왔지만 뉴욕 증시가 결국 글로벌 부담을 딛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5% 올라서 133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